벌써 3주차에 들어섰습니다. 마음여행 음, 독서 모임 7기 사랑 수업으로 오늘 할 주제는 3주차 챕터 3장과 4장입니다. 3장과 4장에서 볼 거는 여러분들이 혹시 이거는 다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애정 결핍의 근원과 악순환, 이 챕터 3에서 나오는 첫 번째 주제인데요. 애정 결핍증이란 안전지대의 부재. 안전지대가 없을 때 애정 결핍증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럼. 그렇다면 나의 안전지대는 무엇일까? 제가 단톡방에다가 한번 올리긴 했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음, 나의 음, 안전지대는 여러분은 있으세요? 저는 그냥 집이에요. 집, 집이라면 내 심신의 정신적인 편안함을 주는. 것까지도 다 해소가 되나요? 그렇죠. 그냥 어디 나가는 음, 것보다. 음, 가끔 답답할 때 나가기는 하지만 집이 제일 네. 편한 것 같아요.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집구석에 들어가기 싫다, 막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네, 다행이에요. 내 음, 집이 편안한 안전지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이들은 되게 부러워할 것 같기도 한데 너무 좋습니다. 조은주 선생님은요? 어, 저도 안전지대의 정의를 그때 선생님 올려주신 음, 내용으로 뭐 그런 사진의 이미지를 떠올리다 보니 어, 저는 그 순간 엄마의 말 한마디가 떠올랐는데 그 밥은 먹었나가 아니고 밥은 있나였어요. 어, 어, 제가 제가 너무 힘들었었던 때에 어, 밥은 먹었나가 아니라 밥은 있나라고 뭐 이 음, 나이에 음, 밥을 못 해 먹고 가는 게 아닌데도 음, 밥은 있나라고 말씀하신 엄마의 그 한마디 생각하면 늘 감사하게 되고 나에겐 엄마가 있지라는 생각. 어, 음, 그리고 아까 저기 최재희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집순이는 아니었는데 이 정돈된 집에 있는 이 느낌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있는 음, 게 어느 순간인가 참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막 주말에도 밖에 돌아다니고 놀러 다녀야 됐었던 성격인데 요즘은 좀 변한 게 있는 것 같아요. 혼자도 잘 있고 예전엔 약속을 만들었었거든요. 친구도 만나야 되고 음, 혼자 있는 시간을 저는 어, 저 자매도 형제도 없어서 혼자 있는 음, 시간이 너무 힘들었었는데 음, 요즘은 그냥 혼자 잘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게 오히려 편할 때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집에 혼자 있는 그 시간도 저의 안전지대 공간으로서는 그렇고 마음으로는 또 엄마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음, 네. 그 짧은 일주일 동안 또 많은 분석을 하셨네요. 처음에 변화하고 싶은 거 그 주제를 말씀하셨을 때 엄마를 떠올리며 나의 끌어오르는 이런 감정, 주체할 수 없는 감정, 어려워하고 막 계셨었는데, 그래도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또 어머니의 쌀은 있나, 그 말씀을 하셨던 게 그 시절 보릿고개를 살던 그 세대의 부모님들은 밥은 먹었냐 이 말이 애정과 관심의 출발이라고 또 표현도 하잖아요. 그래서 또 그렇게 되새기면 엄마의 심정, 마음을 충분히 또 이해하고 오늘 주제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공감이에요. 공감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이별한 사람의 아픈 마음을 얼마나 또 들여다볼 수 있는지도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안전지대라는 것은 마음의 세로토닌이라는 주제로 책에서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안전지대의 의미가 마음이 편해지고 안심할 수 있는 존재. 근데 여기가 사람이 아니더라도 물건이나 추억의 장소나 신앙, 동물, 상상 속의 어떤 이미지일 수도 있다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카톡방에 먼저 올려드렸던 것처럼 저는 지금 친정 엄마가 돌아가시고 이제 10주기가 다가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진을 생각하면 안전지대로 떠올라요. 제 첫째 아들을 엄마가 품에 안고 그때가 을왕리 해수욕장이었는데 파라솔 아래에서 아기랑 같이 콘칩을 너 한 입, 나 한 입 이렇게 나눠 먹으며 웃는 그 모습이 사진에 찍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을 상상하거나 떠올리면 지금 불안하거나 아니면 뭔가 초조해 있을 때 그런 상황에서도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그런 사진 이미지여서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확실한 안전지대를 가진 사람은 여러 면에서 유리하다고 해요. 시련이나 위기가 닥쳤을 때 비교적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도 또 회복 탄력성이 연결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생물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신경 안정을 조금 더 회복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물질은 바로 세로토닌입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은 감정 기복이나 현실을 왜곡하는 생각, 걱정이 있을 때 완충 역할을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마음을 하나의 냄비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냄비를 넉넉한 그 물이 있는 상태에서 끓게 되면 그 끓는 순간까지도 고요하게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이 너무 적게 있으면 금방 끓어버리거나 또 금방 식어버리고 증발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안전지대는 냄비 속에 있는 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마음 여행 독서 모임에서 본질 육아도 책으로 같이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본질 육아 역시 정신과 의사 진아영 교수님이 쓴 책이에요. 근데 본질 육아의 본질, 그 에센셜이라고 표현했던 것 중에 하나의 비유를 밥짓기 했어요. 밥을 지을 때도 쌀과 물의 양과 끓는 그 온도가 중요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또 뜸 들이는 거예요. 뜸을 잘 들여야 맛있는 밥짓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또 냄비에 물에 비유 멈췄네. 저만 멈춘 거 아니죠, 선생님? 예, 저도 멈췄어요. 있는 방법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떠올리는 비유가 있을까요? 음, 갑자기 좀 멈췄었어요, 좀 전에.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하다고 떠 있네요. 아, 어디까지 안 들렸나요? 지금 뭘 떠올리라 하셨죠? 어, 밥짓기, 또 아, 여기는 냄비 속에 있는 물, 이렇게 마음의 안정을 해주는 그런 비유가 있는데, 나만이 그 안전지대 이미지를 연상하거나 공간을 떠올렸듯이 이런 비유를 할 수 있는 게 혹시 있을까 싶어서요. 음, 음, 음. 세로토닌. 세로토닌. 세로토닌을 이제 연상을 하면 안정이 되나요? 이제 중독에서는 신경전달 물질, 세 가지 물질을 강조해서 설명을 해요. 하나가 세로토닌이고, 두 번째가 도파민이고, 세 번째가 노르에피날린, 내린. 노르아드레날린, 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로토닌이 이성적인 역할을 해준다고 이제 강조를 해요. 음, 그런데 여기에서 비유하는 그 마음의 세로토닌은 마음의 안정을 더 중점적으로 또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생각나는 게 없으면 넘어갈까요? 네, 별로 생각나는 게 없네요. 네. 안전지대가 얼마나 나한테
장착이 돼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판가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지대를 현실적으로 그대로 인정을 하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내가 어떤 보살핌을 받고 양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왜냐하면 이제 사랑을 듬뿍 받아본 경험이 있을 때 뒷심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꾸준히 하는 데 있어서 원동력이 되는 큰 힘이 된다. 반면에 이제 안전지대가 없는 사람은 사소한 일에도 거의 살벌한 비난과 공격과 이런 것을 받을까봐 불안해하고 이제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는 거에 굉장히 예민해하죠. 그래서 안전지대가 없다는 건 힘들 때 기댈 추억이 없고 또 위험할 때 도망칠 공간이 없다는 말과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또 저자가 여기까지 챕터 3장까지 읽었다는 건 적어도 책과의 관계는 안정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책거리 할 때까지 끝까지 읽을 수 있는 것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씩 안전지대를 확장해 나가면 아픈 마음이나 사랑력도 곧 회복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별의 아픔과 이별의 고통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까요? 어, 연애할 때. 여기서는 이렇게 연애에 관해서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음, 별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음, 지금의 남편이 연애했을 때 남자와 동일한가요? 아, 글쎄요. 늦게 만나가지고 그게 연애라고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어쩌면 그 음, 이별이 결혼해서 3년 있다가 없어지는 사랑의 감정의 이별이 아닐까 그런 생각. 아, 그렇게 또 적용을 네. 해보셨군요. 네. 네. 또 조은주 선생님은 저는 연애 연애하면서 이별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그때마다 그 노래 가사가 다 내 얘기 같고 힘들 척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온전히 음, 그렇게 이별을 했었던 이유는 다 저를 위한 이제 이기심이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결혼을 하기 음, 싫은 마음에서 부담이 돼서 헤어지고 나를 아껴주지 않아서 헤어지고 뭐 그러한 그러니까 다 오롯이 나 때문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지금은 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아버지가 한 4년 이제 5년 되셨다. 이제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네. 어, 어, 뇌출혈로 쓰러지신 게 한 20년 이제 집에서 한 20년 계셨으니까 아, 오랜 오래 병상을. 오래 편찮으셨고 음, 어, 이제 출혈 자체가 이제 뇌에 손상이 있는 운동신경이 아니고 뇌에 손상이 있는 그런 출혈이어서 뭐 5살, 6살 박이 아기처럼 뭐 떼쓰시는 그렇지만 뭐 대화는 어느 정도 되는 그런 음, 모습으로 늘 계셨고 그래서 엄마 고생하시고 저도 이제 병원으로 오가는 삶이 익숙했는데 마지막에는 그 이제 위암 때문에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별을 잘 맞이는 했는데 아직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 계실 때는 고단했었던 마음이 있거든요. 엄마도 그래 음, 보이고 나도 좀 힘들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고 근데 이제 돌아가실 즈음 되니 저 누워서 계셨던 저 삶도 정말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이 그제서 음, 들더라고요. 매일 누워서 할 수 음, 있는 건 당신 앞에 그쵸. 이렇게 차려져 있는 뭐 늘 있어야 되는 뭐 리모컨, 갑티슈, 물, 빵, 과일 뭐 이런 것들에 되게 집착하셨어요. 근데 음, 그게
당신의 삶이 그 공간이고 운동하러 나가시는 건 또 싫어하셨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계속 누워 계시는 그 삶이 안 쉬웠겠구나를 나중에 이제 음, 나이가 좀 먹어서 알게 음, 됐고 그래도 곁에는 안 계시지만 계신다라는 생각으로 네, 음, 그런 이별이 있네요, 제게. 음. 그러면 아버지에 대한 그 애도하는 그런 과정을 또 충분히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아버지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의 범위가 다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는 이해가 되지만 그 당시에는 이해 못했을 수도 있고 지금 와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이라는 것을 지금이라도 읽었으니 네, 아버지의 마음을 한 번 더 이해하는 그런 과정이 애도하는 과정에서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마음 읽어주는 것 자체가 애도하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요. 그게 공감이기도 하고. 네, 잘하셨어요. 엄마가 참 많이 힘드셨겠네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지금 생각하니 음, 정말 근데 엄마도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제 다치셔서 오른팔이 없으신 게 한 이제 10년 아, 되셨죠? 근데 아, 그, 그 불편한 가운데서도 아버지를 어디 요양원에 안 보내셨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거 요양원에 보내시지 와, 왜? 아유, 너무 그러니까 힘드셨네. 근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기 어려운 것 같고 음, 와, 극복을 아이고, 굉장히 어렵게 다 이뤄내셨네요. 간병도 하시면서. 대단하시네. 음, 알면 알수록 더 대단하신데요. 그러게요. 음, 나는 징글징글하던데. 뭐 이별 그거 조은지 선생님 얘기하니까 제 것도 털어놓으면 저는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최근이네요. 네, 네. 작년 9월에 돌아가셨고, 저희 엄마, 친정엄마는 지금 20년째 요양원에 있어요. 아, 네, 그, 치매하고 이제 파킨스가 같이 음, 와서, 그 치매도 알츠하이머가 아니어가지고, 그 애매한 병이더라고요. 그래서 음, 요양원에 조금 일찍 들어가셔가지고, 그 바람에 이제 아버지가, 어, 혼자 계시게 되는 삶을 살았죠, 이제. 음, 20년. 네. 음.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또 군인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아, 뭐 물 한 잔 자기가 떠서 마신 적이 없는 사람인데 다 갑자기 손수, 예, 네. 그러니까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뭐 밥을 한번 찬 적이 있기를 하나 뭐 이러다가 갑자기 그냥 그렇게 돼버리니까 음, 그 20년 동안 정말 들들 볶였어요. 저도 아, 그래서 그 미움과 막 분노와 음, 애잔함과 막 그게 막 섞여가지고 뭐 진짜 음, 돌아가실 때까지만 해도 빨리 좀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음, 너무 힘들기도 하고 이렇게 병이 뭐 긴 병에 효자 없다 그러고 하는 말이 딱 맞는 그러니까 음, 본인도 힘들고 자식들도 힘들고 그 우화를 받아준다는 것 자체도 힘들고 그러니까 음, 뭐 아무리 공감을 이게 공감하고는 더 공감을 했다가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 그렇죠? 진짜 경험하지 않으면 그 네, 맞아요. 상황을 이해하기가 많이 힘들 것 같긴 해요. 네. 음, 그래서 이제 저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었고 이제 음, 막상 돌아가시니까 이제 뭐 이게 고아가 된 기분 그런 생각이 음, 드는 거죠. 그래서 좀 묘한 감정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 헛헛함과 또 뭐, 또 인생에 대한 어떤 또 슬픔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음, 음, 예,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들, 감정들이, 네, 그렇죠. 많이 복합돼 있어서, 음, 그러게요. 하나로 정리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텐데, 이제 아직 그렇죠. 1년이 안 되신 상황이라 좀 더 정리의 음,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빨리 음, 정리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의외로, 이제, 또 다른, 또 연관지어가지고 다른 일이 터지고 막 이래다 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네요. 맞아요. 내 음, 뜻과 의지로는 그 감정까지 다 아우를 수는 없더라고요. 네, 그런 것 네. 같아요. 음, 본인의 또 경험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책에서 애정결핍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악순환에서는 애정 결핍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애착의 문제가 있다. 이것을 이제 착한 아이 주목은 자기 연민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어찌됐든 애정 결핍을 앓는 사람은 서운함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스스로 못마땅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본인 스스로도 힘들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애정결핍의 악순환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일이 중요한데 앞에서 안전지대 이걸 얘기한 것처럼 애정결핍이나 안전지대 부재가 자존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또 성격과 인간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볼 수 있고요. 이 뜻은 스트레스에 취약하다는 말과 어떻게 또 연관을 지을 수 있나 그리고 사랑을 주고받은 경험이 또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가. 이게 이제 3장에서 들여다볼 주제예요. 악순환의 고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계속 소개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낮은 자존감입니다. 사람들의 그런 반응이나 평가에 굉장히 예민하다 보니까는 한 번에 누군가가 했던, 수군덕거렸던 그런 얘기가 낙인이 내면화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시골 아이가, 남자아이가 시골 마을에서 주검으로 발견됐는데 그 옆에 있던 틸리라는 소녀가 살인범으로 지목이 돼서 그 마을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그런데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가 돼서 25년 후가 지난 다시 마을로 돌아왔거든요. 이게 이제 드레스 메이커라는 영화 도입부라고 하는데 한번 보고 싶은 영화로 이제 리스트에 네, 담아봤습니다. 실제 보지는 못했거든요. 보신 분 계세요? 아니요, 저도 못 없는 봤어요. 것 같아요. 네, 드레스메이커 한번 보면은 좋을 것 같고, 그때 이제 틸리가 자기는 저주받은 아이라는 생각에 갇혀버린 거. 이제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가 돼서, 어, 굉장히 자신감 있고 명성을 떨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린 시절에 그렇게 살인범이라고 신의 저주를 받았다는 그 한마디로 인해서 나는 저주받은 아이다. 이렇게 내면화했던 것. 그런데 이제 타인을 비난하면서 위로받는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 틸리가 바로 희생양이 된 셈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낮은 자존감을 어, 향상시키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세상엔 세 명이 나가 있다. 이렇게 앞에서도 1장에서도 본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나, 남이 생각하는 나, 본연의 나 이렇게 세 부분에 나가 있는데 연애를 한다라고 하면 한 사람 앞에 세 가지의 나가 있으니까 총 6명이 있는 셈이라고 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존감이 낮다라는 거는 본연의 나보다 내가 생각하는 나가 열등하고 못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타인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못난 나가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 계속 떠올리니까 나를 사랑해봤자 그 사람은 나를 버리고 떠날 거야. 이렇게 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자신을 비하하는 것부터 멈추고 나를 사랑해야 타인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그런 문구 많이 보셨죠. 그래서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는 나부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해보는 게 좋다. 또 나의 아저씨 이 드라마에서도 이 영화에서도 그 대사가 상처받은 아이들은 일찍 어른이 돼. 이 대사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네. 대사가 인상적이어서 오래 기억에 남았다고 또 표현도 해주고, 여기서 활용을 해줬는데,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 같아요? 내 욕구를 계속 참아내기만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방적인 헌신만 했던 사람인 거고, 내가 뭘 하고 싶다 이렇게 표현을 해본 적이 없어요. 타인의 욕구가 뭔지를 더 일일이 챙기고 충족해 주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겉으로는 어른스럽고 배려가 깊어 보이지만 세상이 원하는 것에 맞추기에 급급해 정작 본인은 행복감을 느끼기 어려운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그래서 착한 아이 증후군의 이제 솔루션은 사랑의 기본은 상호작용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작용이라는 거를 경험을 해보질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사랑이라는 그 기본을 충분히 이해할 텐데 그런 이해를 할 수 있는 경험이 없다는 겁니다. 착한 아이 증후군을 가진 사람은 좀처럼 속내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상대는 감정의 허기를 느낄 수밖에 없다고 해요. 착한 아이 증후군을 내 남편이나 또는 내 이제 애인으로 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정말 착한데 그 속을 모르겠어. 열 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 한길은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처럼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착한 아이 증후군을 가진 사람은 억압하면 폭발하게 돼 있다라고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아 상태 이고그램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AC, 아답티드 차일드, 순응하는 어린이 자아에 또 적용을 시켜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또 프로이트가 얘기한 이드와 에고와 슈퍼에고 이렇게 이드, 초자, 자 이렇게 세 가지가 또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착한 아이 증후군을 가진 사람은 이드가 꿈틀대기도 전에 초자를 충돌시키기 때문에 꽉 눌러버리는 이런 억압을 하기 때문에 놀고 싶어도 놀고 싶지 못하고 그걸 놀고 싶다는 표현도 못하고 공부를 해야 되고 계속 눈치를 살피고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어도 타인한테 양보하고 이런 경험들이 착한 아이 증후군의 출발점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착한 아이 증후군의 끝에 무엇이 있을까? 결국 이드가 반란을 일으켜서 행동화라는 미숙한 방어 기제가 이제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액팅아웃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정신과 그 폐쇄병동에서 액팅아웃을 하는 환자들은 이제 다른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 당사자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치료를 하기 위해서 1인실, 보호실에 짧게는 하루, 길게는 이틀, 3일 이렇게 1인방을 쓰게 해주거든요. 그렇게 액팅아웃을 하게 된 그런 상황들은 다 증상이 다르긴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억압한 것이 폭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억압과 폭발이 무한 반복하게 되는 것이 바로 착한 아이 증후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다. 그래서 착한 아이 증후군에게 솔루션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세련된 배출을 하는 건데 말로 표현해 보는 거.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레이션처럼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은 뭐 때문이야. 이런 것 같아.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을 느꼈구나. 이런 등등등 내 자신의 욕구를 말하는 연습부터 해보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감정이든 뭐든 알아차림을 하는 거, 어웨어니스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리얼 원트를 찾으라고 해요. 정말 진정한 원하는 욕구, 내가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것, 불편한 것을 세상 밖으로 꺼내는 것이 바로 말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것이야말로 착한 아이 증후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첫걸음을 떼었다라고 하면 이제 점차적으로 단계를 높여서 내가 원하던 바람을 세련되게 말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협상하는 방법까지 익혀보는 거. 그래야 내가 원하는 것을 표현을 했을 때 이것 또한 상대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편하려면 상대도 어떤 욕구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 욕구 먼저 충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악순환의 고리 세 번째가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연민은 이런 자기 연민이 핵심 감정일 때 나타나는 일들이 있어요. 자신에 대해서 안 됐고 슬픈 마음이 드는 좀 복잡한 감정. 위로를 해줘도 내가 더 안 됐다고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우선시 되니까 다른 사람을, 상대방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은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건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야 라고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술이나 담배나 이런 중독과 관련된 그런 대표적인 물질들을 또 갈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상 심리를 스스로 찾기도 하죠. 그래서 자기 연민이 심한 사람들은 사랑을 향한 그런 열망도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별도 자주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중독 분야에서 거의 20년 동안 있었는데, 어, 그러니까 센터에서는 이런 분들을 회원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회원분들 중에 중독이 오래됐다가도 다시 단주를 하고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이제 제대로 새 인생을 살다가 다시 재발이 돼서 3년 만에 재발이 돼서 또다시 중독자로 살고 그렇게 회복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이제 본인 스스로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재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재혼을 같은 중독자끼리 하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하고 웃긴 건 그 중독자끼리 재혼을 했는데 또 이혼을 하고 또 재혼을 해요. 같은 그 사람인데? 같은 중독자, 서로 아는 사람끼리. 근데 결국은 또 재혼한 사람이 결국 사망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또 어, 외로움을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근데 또다시 재혼을 했는데 또 중독자와 한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중독자가,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어, 증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음. 매맞는 남편이 된 거죠. 음, 결국은 남편이 먼저 죽었어요. 아이고, 지금, 지금도 그 재혼한 여성은 살아 있어요. 하지만 정신과 병동에 입원해 있죠. 어, 그게 이제 술 중독이 오래되면 알코올성 치매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이 없어요. 사람이 누구고 지금 시간이 여름인지 겨울인지 이런 것도 없어요. 그게 이제 진압력이라고 하는 건데 오리엔테이션이 상실되고
말도 이제 치매 때문에 언어 기능도 떨어져서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최후를 맞이하고 있는 분들이 갑자기 또 떠올랐네요. 이렇게 자기 연민을 경험한 사람이 중독자 중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실패와 슬픔의 악순환을 반복하는 경우가 여기서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기 연민을 하는 사람이 사랑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 감정이 전염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 연민을 하는 사람은 주변까지도 물들게 된다라는 거죠. 서로 도토리 키재기, 누가 더 안 됐나. 끝도 없이 이러고 있는 내가 참 딱하다. 딱한 사람은 너가 아니라 나다. 이렇게 서로 자기가 안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싸우죠. 그래서 뭐가 잘났다 그러냐. 뭐 이러면서 감정의 골은 더 깊어지기 마련이죠.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이 사랑이 어려운 이유 두 번째가 나쁜 사람을 강한 사람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약한 사람이 자기 인식 때문에 강한 사람에게 의존하려는 그런 집착이 생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까이 지내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보면 더 이제 그 사람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이 윤은교 원장님이 진료실에서 부부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부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치료를 하기 위해 왔는데 막상 자기 앞에서 계속 싸우는 거죠. 그런 상황이 비일비재하는 거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는 기준에 혼선이 생기면 사랑도 뒤죽박죽 된다고 해요. 그런데 뇌에서는 감정을 좋은 것, 나쁜 것, 이런 것을 잘 구분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은 좋은 사람과 하는 좋은 경험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좋은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연민에서 빠져나와서 사랑으로 가려면 사랑은 존중과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귀하게 여기기. 그러니까 내가 소중하면 상대도 소중한 거기 때문에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존중하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 자체가 결여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연민은 신뢰가 결여돼 있다는 한계가 있어서 내가 사랑을 할 때 뭔가 요구사항이 있을 때 당당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추구하는 것을 표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자기 연민이 강할수록 또 자존감은 떨어지고 타인에 대한 불만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프로 불편러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혼합형 불안정 애착이 이런 유형이 바로 프로 불편러가 된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내 남편이거나 애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감정에 동요되지 않는 무덤덤함이 필요하고요. 또 연민이 아닌 사랑을 끊임없이 다짐해야 하고 이제 뒤죽박죽 그렇게 혼동돼 있는 사람 앞에서 일관적인 모습으로 버티는 힘이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낮은 자존감까지 사랑할 준비를 해야 그 사람의 유형을 충분히 보듬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자기 연민원에서 빠져나와서 사랑으로 갈 수 있는 앞에서 얘기한 낮은 자존감, 착한 아이 증후군 이런 것들이 자기 연민은 다 복합적으로 뒤섞여 있기 때문에 갑자기 끊으려고 하면 중독을 갑자기 끊을 때 금단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금단 증상이 심하다고 해요. 그래서 실행하기 쉬운 간단한 것으로 시작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일간은 나에게 감사하자. 하루에 한 가지만이라도 잘했다고 칭찬해주자. 이제 신체적인 금단 증상 중에는 뭐 손떨림이나 식은땀이 난다거나 이런 불면 또 잠이 안 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심리적으로는 또 의욕이 없거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불안이나 이런 무기력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체적인 금단 증상은 72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져요. 그래서 앞으로 3일간은 나에게 감사하기, 이렇게 3일이라고 주어진 이유가 금단 증상 최대 시간 72시간을 어떻게든 잘 견디라는 거예요. 그러면 각 금단 증상이 소멸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경험이 성공하게 되면 더 익숙해지기 위해서 다른 난이도를 높여서 더 높은 해보고 싶은 거, 성취해보고 싶은 것, 이런 것도 실행해보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연민을 끊어내는 7단계 활동이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요. 실컷 울어보고, 자서전을 적어보고, 어려움을 헤치고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힘을 떠올려보고, 또 도와준 외부의 힘을 생각해내보고 3번과 4번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안에 있는 그런 힘, 강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힘도 떠올려보고 외부에서 도와준 그런 사람을 떠올려서 감사하기. 그래서 이런 감사하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은 원하기예요. 리얼 원트라고 표현을 했던 것처럼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또 6번째가 거울을 보고 입꼬리를 귀 방향으로 당겨보기. 가능한 웃는 표정을 지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을 거야. 이 문장을 소리내서 말해보는 거. 이렇게 자기 연민을 끊어내는 7가지의 활동을 실천해보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악순환의 결과가 바로 여기에서 공감이라는 능력이 결여돼 있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앞에서 애정결핍의 악순환 고리 이렇게 안전지대가 부재한다는 거, 또 낮은 자존감 있는 거, 착한 아이 증후군, 자기 연민 이렇게 4가지를 소개했잖아요. 이 공통점이 바로 공감 능력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공감을 받아본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공감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상대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하는 것이 좋은 건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도 공감이라는 것을 한국 사회에서 배워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가 제시해주는 해결책은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해주는 것. 이것이 정답인데, 감정을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이 계속 공감이라고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공감을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 바로 여기에서 소개가 됩니다. 1단계는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 공감의 첫 단계가 의외로 간단해요. 같은 감정을 느끼면 된다고 합니다. 공감은 관심과 에너지가 필요로 하는 감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관심이나 에너지가 완전히 바닥 상태에서 상대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럴 에너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감정 주파수를 맞추는 것, 이것이 이제 필요한데 어느 정도 나한테도 에너지가 있어야 공감을 할 수 있다는 것. 2번째 단계가 함께 해결책을 고민해 보기. 아, 나는 당신 편이야. 이 한마디만 들어도 힘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라도 먹자. 속 쓰린 날은 밥이라도 든든히 먹어야지. 내가 살게. 밥 먹으면서 얘기해 보자.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용기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 경험까지 더 보태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애정결핍의 최후는 일탈이라고 그 다음 장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탈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청소년 시기에 보통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도 이런 일탈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본능이잖아요. 그런데 그 본능을 충족되지 못하니까 다른 것에 더 집착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탈은 어떤 행위나 물질, 대상에 사로잡히는 상태로 폭식, 불륜, 집착, 충동적인 만남, 섹스 중독 이런 것들로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탈이라는 폭탄을 소개할 때 애정결핍이 화학이라고 비유를 하고 또 일탈은 폭탄의 안전핀을 뽑는 행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탈을 통해 채워질 거라고 시도했던 것들이 오히려 외로움과 공허함은 더욱 커지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계속 악순환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일탈을 할까? 일탈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네 가지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우리의 뇌가 본능적으로 더 자극적인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극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이 또 있는 사람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본인도 잘 모르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자극적인 것에 더 예민해하고 있고 그쪽에 더 관심이 가 있는지 그런 본인의 원래 그 충족되어야 될 욕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해요. 또 두 번째는 자신의 능력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확인받고 싶을 때가 때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정 욕구를 채우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도 확인하려고 하는 부분이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인정 욕구라고 하는 것은 또 교류 분석에서 스트로크라고 표현된 이론이랑 같은 거예요. 스트로크 인정하는 거, 칭찬받는 거, 내가 살아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두 번째에서 소개된 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세 번째는 관계 중독이에요. 이런 관계 중독은 불안하고 회피하고 이런 애착에서 결합된 형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 중독에 있는 사람들이 유독 충동적으로 그런 카드 남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쇼핑 중독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의 그런 환심을 사기 위해서 더 많이 사주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냥 나쁜 사람도 있다고 해요. 뻔뻔하게 자기만 네, 피해자라고 되레 큰 소리 치는 이런 나쁜 사람들도 있다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일탈을 피할 것인가? 피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겸손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비밀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일탈은 삶을 망치는 자극제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제 연애나 사랑이 초콜릿이라고 비유를 한다면 일탈은 마약에 가깝다고 해요. 근데 마약은 이제 법으로도 벌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탈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것이 좋고 한시라도 빨리 도망칠 궁리부터 하자라고 합니다. 가능하면 예방이 최선책이기 때문에 이런 일탈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일탈을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나는 일탈을 더 이상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내가 만약에 일탈을 하지 않고 상대방이 일탈을 했다라는 그런 의심이 직감이 든다라고 하면 직접 물어보고 질문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해요. 그 상대방한테 바람 피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어디부터가 양다리라고 생각해? 살다가 권태기가 오면 어떻게 할 거야?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을 때는 어떻게 풀어?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그 사람의 일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거. 근데 이게 뭐 떠보는 거나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도 분명히 상대방도 충분히 네, 얘가 나를 왜 시험 하나 떠보나 이렇게 충분히 알죠. 그래서 오히려 더 싸움을 부추기게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서로를 존중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별을 잘해야 사랑도 잘한다. 이별로 망친 사랑이 있다 하더라도 이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법도 있기 때문에 네, 이별에 관한 상처는 안전하게 매듭을 지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다음 사람을 만나도 마음 편히 다시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성숙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이별 증후군을 꼭 다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다음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별이라는 거, 헤어진다는 거, 이것은 누구나 다 힘든 감정이고 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별 상처를 제대로 치유하고 넘어가는 하는 이유가 바로 안정된 애착을 갖춰야 이별 문제도 잘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별을 한다 하더라도 상처를 덜 아프게 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마다 헤어지는 고통을 가중시키는 습관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가 확대라는 겁니다. 이별의 고통을 실제보다 더 큰 사건으로 키우는 그런 심리라고 하죠. 누구나 하는 이별은 한 번 했을 뿐인데 앞으로 계속 이러겠지. 누굴 만나든 비슷하겠지. 세상 어디에도 나를 받아줄 곳은 없겠지. 이런 생각으로 확대 해석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본인이 확대하는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확대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얼른 알아채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는 끝에 그런 생각이 드는구나, 그런 느낌이 드는구나 이렇게 감탄사로 표현하는 것이 또 적용하기에 최선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습관이 바로 이상화라는 거예요. 이상화라는 거는 나에게 정말 끔찍하게 잘해줬던 사람인데 안 좋았던 기억은 죄다 잊어버리고 좋았던 순간만 극단적으로 미화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극심하게 우울해하고 낙담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괴로워하게 된다는 건 이런 이상화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겁니다. 따라서 솔루션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이어야 또 객관적으로 바라보기에도 능숙합니다. 딱 그만큼만 아파한다고 해요. 사랑했다가 헤어진 일로만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기를 잘 하려면 그 상황을 자체적으로 나레이션을 해보라는 거예요. 한두 번 나레이션으로 상처가 다 아물지 않기 때문에 반복하다 보면 내 생각이 정리가 되고요.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때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나레이션 하는 거 말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제3자에게 벌어진 일로 생각해서 자신이 어떻게 판단하고 조언을 건넬지 이렇게 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해요. 이제 실제 이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그 사람이 잘 사나 안 사나 때로는 SNS를 뒤져보기도 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고 있나 궁금해서 들춰보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별의 순간을 견디는 요령에서는 절대 하지 말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SNS나 이런 것들을 뒤지지 말라고 해요. 헤어진 사람의 SNS에 들어가는 것도 삼가야 한다. 특히 잊기 위해서 술 마시는 행위는 단연코 피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뇌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과거 기억을 먼저 정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요. 여기서 이별의 순간을 견디는 요령에서 가장 또 추천하는 것이 여행이에요. 여행을 하면 무엇이 좋은지 뒤에서도 나오니까 한번 볼게요. 미련에서 벗어나 받아들이는 거, 이 받아들임은 here and now, 현재에 집중하는 거, 이렇게 집중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미련이라는 것이 방해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진짜 범인은 미련이라는 거기 때문에 이별을 수용하는 것, 이것을 최우선 목표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련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질문을 하는 것은 첫 번째가 바로 그게 가능할까?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뇌가 이성 중추의 스위치를 끈 채로 본능 중추만 가동을 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인간의 뇌는 3단 구조로 되어 있어서 파충류의 뇌, 그 다음에 그 감정, 동물의 뇌, 세 번째가 인간의 뇌예요. 근데 감정이 보통 변형계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간의 뇌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전두엽의 기능이 있어서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헤어지고 이별을 하게 되면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성의 뇌, 전두엽의 기능을 상실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가 너무 적절한 것 같아요. 산길에서 큰 산 짐승을 만나면 침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알지만 비명부터 지르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알지만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 무서우니까 비명을 지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별을 하고 나면 만사가 다 멈추게 되거나 울거나 폭발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등등의 그런 여러 감정들을 표현하게 되죠. 두 번째 질문은 그게 중요한 일인가? 무슨 의미가 있나? 근데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별로 다 의미가 없다라는 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미련이라는 것 자체를 이제 받아들이지 못해서 엉뚱한 데 집중했던 것을 이제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받아들임은 정서적 안정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의 거절은 무조건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미련을 더 이상 갖지 말라는 거죠. 거절이나 이별의 말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수용 자체를 포기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서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액션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덜어내기만 해도 우리가 사는 인생이 한결 수월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받아들일 때 세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고 또 쓸데없는 감정 소모를 줄여줄 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충전해 주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그렇다면 받아들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받아들임의 5단계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이별을 수용하는 과정,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가 죽음의 수용 단계에서 표현했던 건데, 부정, 분노, 협상, 우울, 수용. 그래서 처음에는 저항하는 부정 단계, 두 번째가 화를 내는 분노 단계, 세 번째가 고민하는 협상 단계, 네 번째가 무기력을 찾아오는 우울 단계, 마지막 다섯 번째가 받아들이는 수용 단계라고 해요. 그런데 이별을 할 때는 두 번째 단계인 분노와 네 번째 우울 단계를 견디지 못하고 다시 전 단계로 역행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별할 때 감정을 잘 추스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죠. 약해지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려.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 이런 얘기는 도움이 안 돼요. 특히 사고나 트라우마, 이런 앞에서 이런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한테는요, 이런 말이 독이에요.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받아들임을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감탄법. 감탄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구나 이렇게 끝나는 문장을 쓰는 건데요. 이렇게 감탄을 하는 것이 현재에 집중하고 관찰한 후에 나오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적으로 관찰자 입장이 된다니까 객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완벽한 감탄은 차분하게 상황을 관찰한 후에 하는 감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감탄하는 연습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더 매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받아들임이 쉬워지는 감탄법은 이렇게 미련을 버리는 연습을 4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자신의 뇌에서 이별한 사실을 알려주기. 벌써 시간이 이만큼 지났네? 라고 생각하기. 되도록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집중하기에 좋은 활동하기. 이런 연습을 하면 이제 미련에서 벗어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별은 사랑의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헤어진다는 의미가 뭘까? 받아들임은 마음의 상처에서 따뜻한 온기를 비춰주는 작은 빛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의 전환, 이것이 바로 이별 증후군에서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챕터 4에서는 이별 증후군에서 벗어나기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읽어봐도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제가 요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헤어지는 과정이 사랑이기 때문에 최대한 덜 아프게, 최대한 매너 있게 이별하고 예의 바르게, 정중하게 함께한 시간을 존중하는 것. 이별의 방식이 그동안 함께 나눈 사랑의 질을 증명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별은 성장통이자 밑거름이라고 합니다. 이별할 때 느낄 수 있는 이런 감정들이 다 인생에 필요한 양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별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좀 더 객관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한번 이별 오답 노트를 만들어 보는 것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6가지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고요. 이별을 하는 방법에도 정도가 있다. 앞에서 감탄이라는 것을 소개했잖아요. 아,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구나 라고 한숨을 쉬면서 내뱉어야지 나쁜 감정은 없어지고 이성적인 판단력은 상승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별을 하더라도 덜 아프게 헤어지는 그런 방법들을 또 이별 준비를 할 때 철거 공사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별은 낡은 다리의 철거 공사에 비유를 하고 있고요. 너와 나 사이에 연결된 다리를 해체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철거의 시작, 이렇게 철거를 하게 된다라는 걸 미리 예고하는 것이 중요하고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예의 바르게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헤어지는 과정에서 덕담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잠깐 소개했지만 여행이 이제 약이라고 합니다. 이별 과정에서 해야 할 일, 헤어지려는 마음을 미리 알려주는 거, 예고하는 거, 그래야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덕담으로 헤어지는 거, 또 여행으로 떠나는 거. 그래야 헤어진 후가 더 힘든 이유라는 것을 이제 금단 증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흑폭풍, 이것을 다루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헤어지고 나서 더 힘들어 할까요? 우리 몸에는 항상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사랑하면서 친밀하게 지냈던 사람과 헤어지려고 하니까 계속 친밀함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그 항상성이 발동하기 때문에 헤어지고 나서 더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헤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는 소개해 주는 것 중에 습관 강도라는 것이 또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런 습관 강도는 주기적으로 최고치에 오를 때가 있는데 헤어진 부부나 연인들이 한동안 고통스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습관 강도가 발동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강도가 높아진 때를 잘 넘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별 후에 금단 증상을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혼란이 가중되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무기력이 빠지는데 이렇게 많이 아프다고 많이 사랑한 건 아니다. 따라서 이제 헤어지고 나서 2주 동안 혹은 더 그 이상 힘들다라고 하면 반드시 전문가를 찾아가길 원한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이별 후에 그 사람의 겪는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학적인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별의 아픔이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크고 길다고 해서 뜨겁게 살아간 증거는 아니다. 정상 범주를 넘어설 정도로 아프다는 건 마음이 건강하지 않다는 뜻이다. 이 뜻은 바로 회복 탄력성이 떨어진다는 뜻이고 마음을 지켜줄 안전지대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장에서 처음에 그 마음의 세로토닌을 이제 안전지대로 소개를 한 것처럼 마무리는 또 이렇게 회복 탄력성이 떨어지고 안전지대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인해서 이별의 아픔을 더 크게 아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별 후에 가져야 할 태도는 이렇게 4가지. 잘 먹고 잘 자기, 많이 걷기, 또 심리학을 공부하는 계기, 나를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내담자가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상담자가 된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극복한 사례가 많이 있어요. 또 회복은 곡선형 그래프다. 이별의 상처는 인생의 소중한 걸음이다. 이거 4가지를 기억하시고 또 이별하는 노하우. 여기서는 안전하게 이별을 해야 되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데이트 폭력 또는 폭행, 이런 사건, 이런 것과 관련돼서 굉장히 심사숙고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여기서는 법적으로 이제 해결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가이드라인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이별을 할 때 폭력 피해자가 있다라고 하면 폭력 피해자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일을 겪었든지 간에 누구든 당신은 소중한 존재이고 다쳐야 할 어떤 이유도 없다. 무조건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잘못이다. 스스로 탓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미리 알아차지 못했다고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자책은 금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 때 바라는 것을 읊조려 보자. 내 감정을 읽으라는 거죠. 내 원하는 것을 표현하라는 거죠. 앞으로는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사랑하기를 바라고 어쨌든 시간은 가고 인생이라는 기차는 달립니다. 그래서 다음 역에서 만날 사람은 좋은 사람이길 바라고요. 좋은 복수는 나를 괴롭힌 사람과 상관없이 내가 잘 사는 것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챕터 3장과 4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공유 중지하고요. 숨가쁘게 요약한 것을 소개해 줬는데 이제 지금은 나에게 배우자가 있고 이별을 한다라는 것을 적용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랑 수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의 안전지대는 무엇인가 또 나의 애착 유형은 어떤 유형에 해당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간략하게 소감 나누고 마무리할까요? 네, 저부터 할게요. 음.
요 뒷부분에 이제 이별에 관한 거는 사실 그렇게 깊이 있게는 읽어보지는 않았고요. 아무래도 음, 이제 언제적 얘기던가 싶어가지고. 그쵸. 네. 근데 이제 앞부분에 이제 자기 연민에 대해서 갑자기 이제 저도 연민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내가 되게 힘든 것 같고 다른 누구보다도 내가 더 힘든 것 같고 응? 그런 연민에 막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주변에서 이제 가까운 사람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음, 오히려 공감조차 못할 초칠 때 때가 더 많죠. 맞아요. 맞아요. 초칠 때 그 음, 서러운 감정 때문에 더 연민에 그쵸. 빠지는 그게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차라리 공감이라도 조금 뭐, 맞아요. 진실한 공감이라도 좀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맞아. 무참하게 무너질 적에, 그런 맞아요. 쪽에 정말 더 연민에 빠지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저는 이제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그 간략하게 소개돼 있는 거를 지금 요새 계속 그쪽에 자꾸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음,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뭐, 네. 사실은 좀 지금 내면 소통을 안 읽어가지고, 그 김주환 음, 교수님 강의를 갖다 계속 듣다 보니까, 아, 예. 이게 근데 더 어려워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음, 거의 도 닦는 듯한 기분으로 지금. 아. 제가 내면 소통 이것도 음, 요약본이 있는데 한번 보내드릴까요? 음, 네, 그 뭐, 책을 보내주시면. 읽기보다는 요약본을 읽는 것도 이해하는 데 음,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음, 아무튼 그 자기 연민 부분에서 그걸 저도 한번 실천을 해봐야 되겠다. 내가 음, 지금도 또 연민에 빠져 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했고, 좀 그런 음,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음, 예,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최근 며칠 동안 굉장히 힘들었다고 했던 경험이 있으셨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도 한 음, 걸음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네,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실천할 수 있는 거 한번 음, 적용해 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음, 음, 네, 음, 네. 저는 어 이게 계속 이렇게 강의를 듣다 보면 제가 애정 결핍이었나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그게 어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극단적으로 안 좋게 나타나진 않은 것 같은데 아까 그 착한 아이 증후군이 저한테는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모든 음,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어야 되고 그러고 싶었고 음, 그게 전 어릴 때만 해도 제가 혼자였기 때문에 친구가 필요해서 나한테서 이제 살고자 하는 그런 기제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엄마의 보살핌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애정으로 느껴지기보다는 그냥 보육으로 그쳤었나. 그냥 온전히 음, 신뢰하고 인정해 주셨지만 너를 사랑해라는 거를 해주지 않으셔서 나한테 온 애정의 결핍이 있었나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지만 나한테 그 착한 아이의 증후군과 애정 결핍에 대한 일부가 보이는 건가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음 또한 그래서 자기 연민도 있어요. 해서 어 내가 이만큼 했는데 뭔가 온전히 돌아오지 않을 때 나는 착한 와이프이고 싶었고 착한 동료이고 싶었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지?'라는 피드백을 받았을 때 '아 이럴 게 아니라 남을 위함이 아닌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걸 뭐 요즘은 실천을 하고는 있는데 음 자꾸 혼란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난 이게 음, 뭔지 나에게 결핍이 있는 건지 어 뭔가 더 잘 알아가야 되는데
날 너무 음, 몰랐구나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어떤 건지를 더 흐려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 아직 책을 못 읽었어요. 그래서 일을 마치고 아마 열기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그나마 음, 살겠다고 지금 강의에는 참여를 해서 나를 음,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네. 우선 어려운 상황에서도 살고자 이렇게 참여해 주신 거 정말 감사하고, 자존감 수업 책에서는 윤홍균 원장님이 현재에 몰두한 사람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인다. 자존감을 높이면서 현재에 몰두할 수 있고 매력도 함께 얻게 되는 것이 일석삼조다. 이렇게 29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제가 포스트잇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고 바로 앞에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여기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상대가 뭘 원하는지 내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상대의 형편을 알을 바에는 차라리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먼저 파악해 보는 게 우선이니까. 그래서 인간답게 세련됐게 살자.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이제 자존감 수업 책을 마무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인간답게 세련되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원하는, 너무 구질구질하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상대가 원하는 것만 다 뒤치다꺼리 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으니까 결국은 내가 원하는 나로 사는 거. 이게 이제 매력적이라고 표현을 한 건데, 조금 더 당당한 나로 살아가는 거? 그러면 이제 애정 결핍이든 자기 연민이든 이런 상황에서 다 벗어나지 않을까. 특히 낮은 자존감, 회복 탄력성도 높일 수 있고, 네, 결국은 초점은 나한테 맞추는 거.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다 참여가 어렵다라고 톡을 주셔가지고 또 정의의 멤버 이렇게 오늘 두 분이 해주셔서 좋은 시간이 되었고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 무엇보다도 이제 조은주 선생님이랑 최재희 선생님이 나의 그 부모님 또 나의 전반적인 것들을 오픈해 주셔가지고 더 진솔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감정을 또 나눌 수 있어서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책 있으신가요? 저기요. 책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하고 네, 너무 늦었어요. 네, 책 있으셨네요. 네,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고 지금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네, 조은지 선생님은 이쁘니까 이렇게 찍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주무시고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무세요. 얼른 퇴근하세요, 선생님. 네. Now I know